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 순서는 이천 교수님께서 국민들 모르는 사이에 공산 통일 앞에 놓인 대한민국이란 제안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천 교수님은 전 국가정보원 대학원 교수를 지내셨고 자유수로 수업포럼 공동대표를 하시고 계시고요. 주민자치법 반대연대 대표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한국자유총연맹 정책자문위원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지러워서 우리 이천 교수님께서 국민들 모르는 사이에 공산 통일 앞에 놓인 대한민국의 제안을 말씀 주실 때 많은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되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천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작년 출범할 때도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이번에 안상락 회장님과 오계한 사무총장님께서 저를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신 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국민들 모르는 사이 공산 통일 앞에 놓인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이요, 위기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런데 이 위기의 본질이 뭐냐 하면은 체제 위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사실 공산사회주의로 가려는 세력과 공산사회주의를 싫다면서 이 저항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 간의 치열한 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종의 느슨한 내전적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공산사회주의로 가려는 세력이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요. 근자의 어떤 문제가 된 줄 알지만 사실 우리 이 땅에 공산주의 세력이 우리 이 땅에 등장한 것은 100년쯤 됩니다. 1918년 이동이라는 사람이 한인사회당을 만들고 19년도에 임시정부로 침투에 성공하면서 레닌의 세력이 이제 드디어 우리 민족 속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이후 일제를 거치고 해방정국을 거치면서 치열한 좌우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독립된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질 것인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만들어질 것인지 치열한 전쟁이, 건국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남북이 분단되고 북한이 남한의 어떤 자유민주 체제를 공산체제로 만들기 위한 기습 남침 전쟁을 벌였죠. 그러니까 그때 6.25 전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반도를 둘러싼 체제 전쟁이 그야말로 무력 충돌로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우리 국민들 속에는 공산주의는 매우 나쁘구나, 6.25 전쟁을 겪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반공의식이 무장됐습니다만은 1980년대 전후 세대가 등장하고 많은 세력이 확산되고 특히 전두환 정부 때 좌익 세력이 대학가의 우죽순처럼 생기게 됐습니다. 85년 이후 86년을 거치면서 이 좌익도 모자라서 북한의 김일성을 추종하는 주사파가 드디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이들이 30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그들이 정권을 잡는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으나 반공 국가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공산주의라는 것은 이미 불법적인 어떤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여 대한민국이 우리들 국민들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민주화의 탈을 쓰고 진보의 탈을 쓰고 확산되어 가지고 선거로 정권을 잡는 그때에 그들이 정권을 잡게 됐냐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국민들 모르는 사이라고 말은 했지만 국민들이 너무나 사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공산주의 세력의 어떤 위험성을 방치한 결과가 낳은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북한의 소나기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현실을 국민들이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잘 지켜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나니까 마치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으니 이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현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전복된 상황입니다. 그것은 자세히 제 이 소책자의 국민들 모르는 사이 공산화로 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마 놀라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책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깊이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손안에 놀아나는 대한민국이라는 건데요. 지금 북한이요. 우선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북한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면 그보다 더 좋은 설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 지방선거 모든 선거가 북한의 손아귀에 사실을 놀아나고 있습니다만 시간적 관계상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들어왔어요. 2000년도 초에 우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민노당이라는 것이 창당됐습니다. PD 계열이 주도해서 만든 정당인데요. 이게 이제 주사파에서 장악당하는 사건이 2001년도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때 2001년도 3월 달에 북한의 지령이 있었습니다. 민노당을 장악하라. 지금 주사파들을 보고 지령을 내린 건 민노당을 장악하라. 어떻게 지령이 나왔냐면 민노당을 통일 전선적 정당으로 발전시킬 것. 그 말이 민노당을 주사파가 장악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몇 달 뒤인 2001년도 9월 달에는 바로 충북 괴산에 가면 군자산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거기서 주사파들의 핵심들이 한 7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언을 했는데 그 선언을 이름하여 군자산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군자산의 약속. 그 주제가 뭐냐 하면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어렵죠, 내용이.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이게 뭐냐 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3년 내 광범위한 대중조직화를 통해 민족민주정당 건설로 10년 내 자주적 민주정부 및 연방제 통일조국 건설하겠다. 이 내용인데 이걸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주사파들이 민노당 내로 들어가서 3년 내에 당권을 장악하겠다. 당권을 장악하고 이 민노당을 발전시켜서 10년 내에 정권 잡겠다는 겁니다. 종북 정권을 만들겠다. 10년 내에 정권을 잡겠다. 그러면 이게 몇 년도지? 하나, 둘, 셋, 넷, 세 보면 2012년 대선이 되겠습니다. 10년 내에 정권을 잡겠다? 그러면 민노당이 그때 국회의원 몇 명이나 있는데 10년 내에 정권을 잡겠다고 이렇게 발언을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생긴 지 1년밖에 안 되는 신생정당이고 국회의원 한 명도 없고 지방의원 한 명도 없는 그 정당이 대권을 잡겠다고요? 실소가 나올 정도죠. 그런데 저는 그때 그렇게 봤습니다. 웃긴다. 약간 돌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10년 뒤에 2012년 대선에서 진짜 정권을 잡을 뻔한 사건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역시 대단하구나. 여러분들은 지금 2012년 대선 때
그런 불안의식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는요, 그때 살기가 싫었어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2012년은 왜 그들은 정권을 잡으려고 했나 하면 북한은 2012년은 김수령님이 탄생한 지 100돌 되는 해다. 그래서 남한을 적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을 본데 그러면 그 프로젝트 종북 정권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추진한 내용이 뭐냐면 키포인트가 이석기입니다. 이석기. 우리가 지금 이석기 문제를 보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종북 정권을 만드는데 그래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전쟁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우리가 이석기를 알아야 2000년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보이고 이석기를 알아야 북한이 대한민국을 먹는 전략 전술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무현 때인 2006년도 10월 달에 1심의 간첩 사건, 또 2011년도 8월 달에 적발된 인천 중심으로 활동했던 왕재산 간첩단 사건, 그 다음에 2021년도 7월 달에 적발된 충북 동지의 간첩 사건의 공통분모는 이석기의 경기동부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다 이겁니다. 이석기가 그러니까 2006년도 10월 달에요. 그때 우리 노무현 정부 때고 국정원장은 김승규 원장님이 이제 거기에 원장으로 있었죠. 장로님이 원장으로 계셨는데 그때 1심의 간첩단을 적발했습니다. 적발해서 수사를 쫙 해보니까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공작 사건이 있었는데 공작의 포인트가 뭐냐 하니까 북한이 이석기를 민노당의 당권을 장악하도록 공작했던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그랬죠. 군자산의 약속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사파가 민노당에 들어가서 3년 내에 당권을 장악하겠다. 예, 3년 내에 당권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사파 중에 주사파고 북한이 가장 신뢰하는 종북 세력을 할 수 있는 이석기가 당권을 완전히 단독으로 장악한 것은 2006년도입니다. 불과 2년 뒤에 이석기가 딱 당권을 장악하고 그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주도권을 뺏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건데 그러면 북한의 1심의 간첩단을 통해서 이석기를 지원하도록 하는데 그 공작 내용들이 신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바로 그 민노당 내의 중요 당직자 명단 300명의 명단을 올려주고 100만 페이지 가까운 우리나라 남한의 정세에 대한 보고 그것을 다 올려주고 북한에 대한 공작기관이 그때부터 민노당을 리모트 컨트롤합니다. 당대표는 누구 시켜라, 사무총장은 누구 시켜라, 그 다음에 북한의 대남 적초창구는 누구 시켜라 쫙 다 지령하고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는 민노당이 북한의 좀비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민노당이 이제 되는 그 과정이 여기에 우리 신문들이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당은 어떻게 장악해라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민노당의 당권을 장악한 후에 이제 그러면 대선을 위해서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 단계 도약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왕재산 간첩단 사건을 적발하면서 그 주동자인 김덕영의 노트북을 딱 보니까 그동안에 북한의 대남 공작 사항이 100몇십 건이 다 그대로 지우지 않고 있는 바람에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 해보니까 뭐 어떤 내용들이 있냐 하니까 민노당을 중심으로 진보대 통합정당을 구성하라. 언제까지 진보대 통합정당을 구성하느냐? 2011년 10월까지 완성하라. 그런데 12월 달에 완성이 됐습니다.
진보 대통합정당, 민노당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좌익 정당들과 연합회가 더 큰 파이를 키우는 대통합진보당을 완성하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 통합진보당입니다. 통진당.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 후에 뭐냐? 그때 국민참여당, 노무현 세력이 들어가는 국민참여당도 참여시키되 노무현 때 잘못했던 것을 공개 반성시키고 참여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바로 국민참여당의 세력이 들어갔습니다. 유시민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지령이 있나 하니 그런 후에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지면 거기다 민주당, 문재인 있는 민주당과 야권연대를 성사시켜라. 이렇게 지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권연대 한 후에 통진당이 민주당 보고 많은 의석을 양보받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면 본사로 문의하라고. 본사가 어디예요? 북한이죠. 공작기관이죠.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자연스럽게 국민의 공정한 선거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지만 배후에서는 이와 같은 음모적인 대한민국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북한의 대남 공작이 대한민국 하늘 아래 지하세계에서 다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들은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되지만 결국은 북한의 그 어떤 그런 것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어떤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지시사항이 있은 후에 어떤 지시사항요?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통진당이 야권연대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은 후에 가만히 있다가 총선이 한 달 직전에 전격적으로 조용한 가운데 국회 식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야권연대 공동선언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민주당 대표는 한명수,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이정희, 심상정, 유시민.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연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동대표가 3명 함께 참석했던 겁니다. 그리고 각종 좌파 원로들이 원탁회의라는 사람들이 배후에 이 모든 것을 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총선 연대체제가 구축되고 그리고 선거에 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권연대가 형성되자마자 그때 참석했던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범민련 부의장 노수희라는 사람이 바로 북한을 무단으로 입국했습니다. 입국해가지고는 어떻게 답했냐면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어떤 화환도 하면서 북한에 올라갔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 야권연대가 결성된 그 모든 그 과정을 보고하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은 일들이 대한민국 하늘 아래 그 2012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4월 달에. 치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바로 이석기가 장악하고 있는 바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13명이 당선되고 그 다음에 국민 지지율이 10.3%, 그 다음에 득표수는 얼마냐? 220만 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2012년도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팽팽하게 충돌이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전까지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팽팽하게 이렇게 했는데 오전까지는 문재인 후보가 이기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오후 돼가지고 깜짝 놀란 우리 우파 진영의
노인들이 막 대거 지팡이 짚고 이 투표소로 가는 바람에 겨우 골든 크로스 일어나서 박근혜 후보가 이겼다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정상적으로 하면은 문재인 단독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해도 박근혜를 이길 정도였는데 지금 10.3%라는 강력한 득표를 하고 있는 통진당이 문재인과 합해진다. 그러면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벽한 야권연대의 승리로 결말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이 이제 이것으로 끝장나는구나. 국민들은 하나도 모르고 국민들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공무원들을 통해 이야기해도 심지어는 국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도 갸우뚱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이게 나라가 멸망하려고 하면요 모두가 잠자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건 우리가 6.25 전쟁 때 참 북한군이 서울에서 3일간 했던 게 하나님의 어떤 기적인 것처럼, 그래서 미군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처럼 통진당 내에 바로 비례대표 부정선거 문제로 내부의 충돌이 엄청나게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바로 대한민국이 겨우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분 사태가 일어났는데 어떤 원인이냐 하면 비례대표 선출을 두고 둘러싸고 가장 무명이 보이지 않았던 이석기가 바로 1등으로 당선되기 위하여 많은 부정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전북 지역의 경우는 이석기 득표의 거의 100%가 이중 IP에 의한 투표였다고 합니다. 전남 광주의 경우는 98점 몇 프로가 이 중복 IP에 의한 투표, 그러니까 부정투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충돌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시는 일산의 킨텍스에서 막 거기서 난투극이 벌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때서야 이건 무슨 일이야? 그래가지고 막 기자들이 달라들고 신문 보도를 하고 그 한 2, 3개월 동안에 엄청난 신문의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왕재산 사건이 어떻고 1심의 사건이 어떻고 이제 하니까 이거 통진당이 괜찮은 정당인 줄 알았더니 이거 민노당에 이석기가 있었네, 이런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서 지지율이 폭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0.3%에 이르던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져서 2, 3%에 이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어떤 내용이 프로세스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문재인 민주당이 통진당과 야권연대를 깨더라고. 그리고 이제 통진당의 이정희가 단독으로 또 출마를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야권연대에 의한 공동정부의 구상은 그냥 엉망이 돼 버렸죠. 겨우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석기의 통진당과 그 다음에 문재인의 민주당이 야권연대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내분 사태가 안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해서 대선까지 갔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러면 공동정부의 승리는 거의 99% 아마 이겼을 겁니다. 맞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그러면 이석기와 문재인이 공동정권을 구성하게 되면 누가 주도권을 가질까? 이석기가 가질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첫째는 북한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때 당시에 모든 1,500개의 좌파단체, 범민련을 포함해서 많은 좌파 단체들은 다 통진당하고 연계관계를 다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표수도 작고, 그 다음에 숫자는 작지만은
그 영향력 정도가 민주당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석기가 주도하는 종북정당이 정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2001년도 9월 달에 했던 군자산의 약속, 10년 내에 종북정권을 만들겠다. 말하자면 그들 말에 따르면 자주적 민주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예상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는 거죠. 지금 이런 걸 보면 이 무시무시한 이 엄청난 세력임, 전략 전술이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우습게 본다고요? 우습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 앞에 놓여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북한이 흡수통이라는 공산통일 앞에 놓여 있다니까요.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로. 우리가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실상은 기도하고 성경 볼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이 체제를 유지하려면 지금 우리가 누가 이 체제를 유지해 주냐 이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요. 다음 한번. 다음 장으로 좀 눌러주세요. 잠깐만요. 네. 다시. 뭔가 잘못됐습니까? 자, 예. 예, 작동이 되네요. 자, 지금 이때 통진당과 야권연대가 막 깨지네 많이 하는 막 이 혼란 가운데 그때 고대 총학생회장을 했고 전향현 이종철이라는 분이 TV조선에 나와서 증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은 지금 보십시오. 통진당하고 민주당이 야권 연대를 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 상황 앞에 이분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주사파는 이석기와 같은 주사파는 말하는 겁니다. 철저히 북한의 지령에 따라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을 혁명하겠다는 세력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을 주체 사상의 조국 북한과 같은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혁명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해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만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김정은을 통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의 프로세스가 이석기가 장악해 가는 이 프로세스는요. 결국은 적화통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고 마치 뭐 사회주의 이야기하면 낭만적으로 생각해서 저 유럽 사회주의를 생각하는데 꿈 깨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주장입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충북동지회라는 게 문재인 정권 때 적발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21년도 7월인가 뭐 그때 이제 적발이 됐는데 그때 2022년 대선에 대한 준비 과정이 충북동지회라는 간첩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공작기관에 간에 계속 협상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바로 충북동지회라는 간첩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진보개혁 세력의 대선 후보로 이게 낙점이 되도록 본사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북한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북한에서는 어떤 내용이 지시가 왔냐면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나서자면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다 그러면서 당선되면 회사가 그러니까 북한에서 바라는 통일 대통령으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아직 결론 내리기 이르다 해서 일단은 보류를 했는데 나중에 낙점이 됐습니다. 여러분 쌍방울 사건 이런 것도 아시다시피 이미 뇌물이 오고 간 그 정황들을 전체 볼 때 빙산의 일각이지만 이 모든 사실은
대통령 선거가 낙점되는 과정에 북한의 깊은 개입이 있었다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2012년 대선, 그 다음에 2016년 문재인이 되는 사건의 그 배후에도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과정에 북한의 깊은 개입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20년 대선 과정에서도 북한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이 북한의 손아귀에 놀아난다는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냉정하게 보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정권을 잡겠다고 나타나면 그때는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아닙니다. 이미 다 준비된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제는 그냥 잡아먹으면 되는 어떤 그 구운 고기 상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뭐 굉장한 어떤 뭐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을 냉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 정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석기의 소나기에 장악당한 대한민국이라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이석기는 민노당의 당권을 장악했고 그 다음에 통진당으로 확장해서 당권을 장악했고 그래 국회의원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된 2012년도 4월 이후 여러 가지 언론에 나와서 우리 속된 말로 골 때리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 종북보다는 종미가 더 문제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말을 해서 많이 언론에 회자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회의원 신분으로 201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포에서 또는 곤지암에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혁명 조직이 RO라고 있습니다. 혁명 조직을 대거 집합을 시켜놓고 뭐냐면 지령을 내렸습니다. 지시를 내렸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북한에서 만약에 남침을 하면 내응을 해서 해화동에 있는 전신전화국 폭파하고 평택에 유리창고 폭파하고 그 다음에 전철을 뭐 어떻게 마비시키고 막 이런 지령을 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국민들이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데 그 내부에 고발자가 있어가지고 이게 들통이 나서 결국 RO 사건으로 구속이 되고 그 다음에 통진당이 해산되고 헌재에서 의해서 이제 위헌 심판 이제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8년 이상 교도소에 있다가 이제 문재인 정권 말기에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석기가 그 정도 갇혀 있었으니까 이석기는 거의 끝장난 거로 알지만 아닙니다. 지금 뭐냐면 그렇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거의 다 주도권을 다 장악했어요. 그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지난 대선 전에 민주당 게시판에 난리가 났어요. 이낙연 지지 세력과 막 이재명 지지 세력 간에 막 충돌이 있었는데 그 게시판에 나온 내용 중에 이렇습니다. 이번 경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저 미친 통진당 세력에게 통째로 빼앗길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구려. 통진당 세력이 통진당이 깨지면서 나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들이 슬슬 퍼져가지고 이제는 민주당까지 먹어버린 거예요. 누구와 함께? 이재명과 함께. 그러면 도대체 이재명과 통진당 세력은 어떤 관계에 어떻게 연결된 것일까 궁금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 이미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아요. 2010년도 이재명이 처음으로 성남시장이 될 때 바로 김미희라고 바로 그 이석기 그룹의 경기동부 연합 소속인 김미희가 자기들의 나와바리가 성남인데도 불구하고 사퇴해주면서 이재명을 밀었습니다. 이재명이 고맙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야권 연대가 이미 그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성남시장 될 때 인수위원회를 할 때 구성할 때 이미 통진당의 경기동부 연합이 아니요 민노당에 있는 경기동부 연합이 같이 인수위원회 다 구성이 되고 인수위원장으로 양보했던 민노당의 경기동부 연합 이석기 그룹이 바로 인수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이제 이재명과 이석기가 한 배를 탄 거로 알지만 이미 2003년도에 성남시립병원을 만들 때도 조합위원장이 바로 이재명이 했었고 실제는 저 앞서
93년도에 용성 총련 때부터 연결됐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하여 이제는 성남시장을 같이 어쩌면은 공동 경영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했다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경기동부연합은 말하자면 용인 성남 지역 경기 동부 쪽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체의 주사파들을 다 아우르는 세력까지 확장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어떻게 되냐. 민노총을 완전히 단독으로 장악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민노총은 단순한 좌파 단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부를 능가하는, 정부에 버금가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세력을 가진 단체다. 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민노총은 16개 산별노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산별노조 중에 많은 것은 경제 분야에 뭐 금속노조니 무슨 노조니 많이 있습니다만 그걸 빼고도 여러분 전공노라고 아시죠? 전공노. 전국 공무원 노조. 전공노에는 뭐냐면은 공무원 노조인데요. 그 전공노 소속이 입법부에도 있고 행정부에도 있고 행정부 안에 보면은 중앙부처에도 있고 선관위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냐. 저 지방자치단체 모든 곳에 말단 제주도까지 다 공무원들이 공무원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상권 분립이라는 게 있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 균형하도록. 그런데 민노총에 관한 한 상권이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입법부에도 들어가 있고 행정부에도 들어가 있고 사법부, 법원 노조가 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정교조, 교육을 장악하고 있죠. 방송노조, 방송 장악하고 있죠. 병원 노조도 있죠. 택배 노조까지 지금 심지어는 막 들어가서 지금 대한민국이 민노총의 규모가 박근혜 정부 때문에 50몇만을 하다가 지금은 120만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2020년도에는 바로 이석기의 똘마니 양경수 경기동부연합 소속의 그 사람이 단독으로 민노총 그 위원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민노총이 바야흐로 이석기가 장악한 그런 세력이 됐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장악당하는 그런 현재 사태에 이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양경수 위원장이 장악하고 있는 민노총은 바야흐로 이제 체제 전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대전환이라는 어떤 용어를 구사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기간산업과 주택의 50%를 국유화하겠다. 주한미군 철수시키겠다. 한미동맹 파괴하겠다. 국가보안법 철폐하겠다. 지금 이와 같은 어떤 노선에 따라 가지고 지금 막 이제 강경하게 체제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결국은 뭐냐면 아까 우리 이석기 그룹이 이와 같은 정치 분야뿐만 아니고 이와 같은 민노총을 통해서도 대한민국의 지금 주도권을 장악해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냐. 지금은 이석기 쪽만 자꾸 봤잖아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냐 하니까 기본적으로 사상이 제가 볼 때는 바로 우리 고영주 변호사가 말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증거상으로 볼 때 확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운명이라는 자서전 2010년도에 만든 데 보면은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때 희열을 느꼈다라는 그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국가보안법을 간첩 잡는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한 것이 가장 뼈아팠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나 2012년도 8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로 8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 3기 추모식에 가서는 바로 낮은 단계 연방제 김정일이가 주장한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을 실현해서 그분을 밝힌 통일의 길로 나가고 싶다 하면서 연방제 통일의 어떤 포부를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대선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은 사람이 먼저답니다. 사람이 먼저다. 2012년도는 뭐였어요? 아까 통진당의 이석기와 문재인이
야권 연대를 해서 정권 잡겠다고 하는 시점이었는데 사람이 먼저다. 바로 사람이 주인이라는 주체 사상의 그 내용의 변형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된 후에 뭐 잘 아시다시피 평창 올림픽에서 통역당의 주모자인 신영복이를 사상가로서 존경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사상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려진 바가 있고요. 그리고 김여정이와 김영남이 바로 청와대에 가서 신영복이가 쓴 통일이라는 글씨체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김영남이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이 통일이라는 통자는 그냥 통합할 통자가 아니고 내통하다 할 때 통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어떤 뉘앙스의 통일의 글자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매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평창 올림픽이 있는 바로 2월, 바로 그때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문재인 정권이. 그 내용에 보면은 뭔가 묘하게도 연방제 통일을 염두에 둔 이 헌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실은 그 헌법 정권 출범과 동시에 뭐냐면 전국 시도지사를 모아놓고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 분권을 이루겠다고 발언한 것이나 거기에 비춰서 헌법 개정안에 제1조 3항 1조가 보통 조입니까? 상징적인 조항이 1조인데 그 안에 뭐가 되어 있냐?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고 되어 있고 123조에는 보면은 법률이 정하지 않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법률에 어떤 규정의 한계를 없이 조례가 멋대로 해버리겠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연방제 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유용어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용어에서 자유자를 뺐다가 몇 시간만 반발이 일어나자 다시 집어넣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요. 헌법 개정안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모든 자유권의 바로 주체가 국민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이런데 그거를 쏙 빼가지고 사람은으로 바꿨습니다. 사람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사람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사람이라? 그럼 외국인도 사람인데 그걸 위해서 했나? 그게 아니고 바로 주체 사상이 말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미 연방제 통일을 염두에 둔 헌법 개정안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초기에 고속도로 곳곳에 사람이 우선이라는 이 현수막표 같은 거 많이 보셨죠? 그 다음에 길을 가다 보면은 사람 중심 도시, 인간 중심 무슨 도시, 무슨 구. 이와 같은 아마 표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고 이것이 바로 온 국민들을 통해서 용어를 통해서 대한민국 속에 이제는 북한 체제의 주체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미 스며시 연탄가스처럼 이렇게 스며들게 하는 정치 공작, 선전 공작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하고 사상의 자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양심의 자유를 헌법에 사상의 자유로 바꿨어요. 사상의 자유가 되면 그때부터는 주체 사상,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마음껏 조직하고 선전, 확산할 수 있는 자유가 헌법상 보장됩니다. 이와 같은 나라가 되면 대한민국이 이제는 존재할 아무런 장치, 방어장치가 다 무장 해제되는 것이고 국가보안법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 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그게 지금 설사 국민들과 그 다음에 이런 세력이 저항하고요. 그때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자유자 빼는 것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한 60%가 있었더라고요. 40%는 자유자 빼기를 찬성했고 60%는 반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가 2020년도 4월 총선 전만 해도요. 그래도 자유민주적인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완전히 역전된 걸로 지금은 거의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왜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잘 지켜주는 줄 아느냐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라는 특성을 몰라서 그래요. 공산주의도 혁명으로만 하는 쪽으로 생각하는데 큰 착각입니다. 사회주의도 이 혁명적 사회주의를 뭐라고 말하냐면 공산주의라고 해요. 혁명을 통해서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를 만드니까. 그런데 혁명이 아니고 합법적 방법으로 선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그것에 의해서 헌법 바꾸고 법률 바꾸는 합법적 방법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민주적 사회주의라 그래요. 사민주의라고 하는 것, 사회민주주의는 그야말로 전향된 사회주의, 그게 유럽에 있는 사회주의거든요. 그건 괜찮아요. 우리나라도 그건 용인해 줘야 됩니다. 자익이긴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익은 괜찮은 자익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산주의나 민주적 사회주의는 결국은 혁명을 통하든 뭐를 통하든 합법적으로 하든 무조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를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공존이 불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선거를 통해서 이겼는 듯하고 또 헌법 바꾸는 것도 법률에 따라서 또 어떤 선출된 국회의원의 토론에 따라서 된 거니까 아,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잘 지켜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입니다. 공산주의도요, 피만 흘리는 거 아닙니다. 합법적 형태 다 띱니다. 북한이 공산화될 때도 토지를 뺐을 때도 토지 개혁령이라는 것 가지고 했습니다. 중요 산업을 한 80~90%를 다 뺐을 때도 중요 산업 국유화령이라고 합법적 형태를 띠고 뺐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은 그와 같은 합법적 형태를 띠고 있으면 자유민주주의적인 형태로 착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혁명적 이 공산화로 가는 어떤 그것을 잘 모르고 저항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했냐면 4,025건이나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조례는요 8만 건이나 바뀌었어요. 지금 법률 대기하고 있는 그때 당시에 법률이 얼마였냐면 문재인 정권 말기에 2만 몇천 건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 그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기본법. 그 안에 그거 하나만 통과돼도요 대한민국이 거의 체제가 끝장나는 겁니다. 이런데도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4,025건이 바뀌고 조례가 8만 건이 바뀌었는데도 도대체 체제가 바뀌는 줄도 모르고 가만히 있어요. 홍콩 우산혁명은요, 송환법이라는 법률 하나 때문에 700만 명의 어떤 홍콩 주민 중에 200만 명이 뛰쳐나와서 이게 저항을 했는데요. 우리는 4,000건이 넘는 이게 됐는데도 국민들이 하나도 안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이미 연탄가스에 너무 취해가지고 이미 자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비극적 상황이 아닌가.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상황을 간다면 결국은 공산화로 끝장납니다. 결론은 나는데 지금 우리가 뭐냐 바로 다시 그거를 정상국가로 만들 수 있는 이제 마지막 남은 기회가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한다면 저는 안 된다고.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대 교체가 너무 빨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5년 뒤면 지금 노력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돌아가셔요. 그 다음에 또 전후 세대가 와서 이제는 반공이고 뭐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의식이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점점 더 강화된다고요. 이럴 때 지금 여러분이 살아 계실 때 교회를 바꾸고 국민들을 바꾸고 후손들을 바꾸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들. 이재명 문제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제가 2016년도, 17년도 그 촛불 광풍이 몰 때 그 안에 가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머리 잘라가지고 효소한 그런 퍼포먼스를 한다든가 난리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는 책을 했는데
나는 그거를 뭐 다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 중에 몇 개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적폐의 나라로 본다. 70여 년의 역사를 적폐의 나라로 보고 이거를 다시 혁명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냐 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70년 만에 대청산과 대전환을 완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완성하자. 지금은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은 어떤 거냐 하면 해방 후 우리가 합의했던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살아 숨쉬는 나라를 만들자. 해방 후 합의했던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제가 보건대는 바로 해방 직후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바로 만들어졌던 가짜로 만들어졌던 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러면서 복지가 살아있는 통일조국 진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일 바로 그 사람이 꿈꾸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책에서 보니까 문재인 때 했던 많은 정책 있죠. 54시간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그러니까 검수완박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모두 다가 그 책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들의 어떤 꿈꾸는 세상을 생각하고 바로 그 배후에 있는 이석기 그룹 경기동부연합을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는 그냥 단순한 우리 내부에서 선거를 통해서 그들에게 정권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 우리의 끝은 바로 김정은 체제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국정원에 교수 생활을 17년간 했고 사상 분야 체제전쟁 문제만 했고 20여 권의 책을 썼고 소책자를 지금 10권 이상 썼고 하루도 제가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저는 잠자는 거 빼놓고는 다 그거 생각합니다. 그런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은 이제 현재 상태라면 희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세력 승리의 비법은 뭐냐? 저의 스승님이신 양동환 교수님이 2014년도 4월 달에 쓴 책입니다. 저하고 같이 썼는데요. 벼랑 끝에 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근데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어투, 이 워딩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수의 국민이 언제 체제전쟁이 끝나냐, 내전적 상황이 종결되냐 하면 다수의 국민이 민주세력, 진보 세력으로 왜곡되게 호칭하는 세력의 상당수가 그러니까 진보 세력이다 민주 세력이라고 포장한 그 잘못된 그 세력이 사실은 알고 봤더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체제분자들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여 그들을 단호히 배격할 때까지 이 체제전쟁은 계속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체제전쟁이 종결되는 시점은 우리 대한민국의 다수의 국민이 그들이 주사파이고 대한민국의 민주 세력이 아니고 반민주 세력이고 그들이 진보 세력이 아니고 퇴보 세력임을 완전히 깨닫고 깨닫는 거로 안 돼요. 단호히 배격하는 행동을 할 때까지 이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는 계속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왜 국민운동을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제가 그러면 머리 골치 아프네. 이렇게 이 어려운 설득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냐? 제가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10여 년 전에 이제 ROTC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뭘 물어봤냐 하니까 여러분들 중에 자기가 진보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라. 그랬더니 60%가 자신 있게 탁 들더라고. 그래서 내려. 그 다음에 자기가 보수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봐. 그랬더니 안 들더니 들어봐. 그랬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10% 정도 들더라고요. 부끄러운 듯. 그렇구나. 진보 세력은 자신 있게 60%나 들고 보수 세력은 안 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물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진보 세력은 좋은 것 아니냐? 그렇죠. 나아갈 진 걸음부. 앞으로 나가는 건데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없죠. 그렇구나. 진보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수 세력은 뭐냐? 진보를 거부하는 세력이잖아요.
진보를 거부한다는 뜻은 곧 퇴보 세력이라는 뜻이죠. 수구 꼴통. 그러니까 그 프레임으로 딱 보면 젊은 대학생들은 무조건 진보 세력에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보수 들면 이거는 퇴보 세력을 찍는 거라.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못 견뎌. 자, 이런 상황 해놓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사전에 있는 용어 때문이지 진보 세력이 좋다는 거 그렇대요. 자, 그런데 원래 정치학적으로 보면 진보 세력이라 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쓰는 상투적인 자기 포장 용어야. 이 마르크스도 그랬고 레닌, 스탈린, 그 다음에 모태통, 그 다음에 뭐 김일성 모두가 다, 심지어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조국까지도 진보 세력이라 하면 공산 사회주의를 말한다고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포장해 왔고, 또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의 사람들도 다 진보 세력이라 하면 공산 사회주의 세력이 자기들을 포장한 용어인 걸 다 알고 있다, 대부분. 그런데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만 진보 세력이 공산 사회주의자들이 포장하는 용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속아서 그것을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다. 잘못 지금 들어가서 그들 편에 서 있는 거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물어보겠다. 진보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을까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딱 5분 만에 진영을 넘어와 버린 거야. 그러면서 다시 물어봤어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좋아? 아니면 공산사회주의가 좋아? 사상 실명제로 물어보니까 다 자유민주주의가 좋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묻겠다.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세력,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은 반대한민국 세력이다. 자, 대한민국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라. 그러니까 다 대한민국 세력에 손 들더라고요. 이렇게 간명하게 정리가 끝나버리는데 왜 그거를 진보 뭐 그거를 가지고 논쟁을 하다, 간단 명료한 건데 이 논리를 모르니까 자꾸 아이들한테 막 설득하고 강요하고 막 그냥 하다가 성질 내가지고 막 그냥 빗자루 던지고 막 이래가지고 원수를 만들어 놓냐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민들을 간단하게 잘못된 그들 좌익 텐트 속으로 잘못 들어가 있는 대한민국 세력을 이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 명료하다. 거기서 우리는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요, 지금 좌파라는 그 개념 안에도요, 좌익 세력과 좌경 세력을 합칭해서 좌파 세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진짜 좌익은 이거 반대한민국 세력이고요, 좌파 세력이라 하면 그 중에 비록 좌경하는 데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세력으로 이렇게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러고 그와 같이 용어 하나 몇 개만 하면 대한민국의 이 혼동된 사상정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 대결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 여기에 있는 좌익 세력들이 북한과 연결되어 있고 중국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좌파 정당이나 정권, 그 다음에 민노총, 정교조, 방송노조 이런 거 다 지금 거기는 선수들이라 다 일치 단결해서 땡기는데, 이쪽에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상적인 실체를 모르고 가만히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많고 실제 당기는 사람도 극소수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공무원들 정치 중립이라는 이유로, 종교인들 정교분리라는 이유로, 지식인들은 또 편향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심판석에 올라와서 또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당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극소수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만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여기서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건 대한민국의 체제 수호, 국가 수호는 가장 1차적으로 그 국가 수호의 의무를 띠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공무원입니다. 대통령이야 모든 공무원들이 국가 수호하라고 지금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주고 있다고요. 군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 국정원, 그 다음에 경찰, 검찰 모두 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반체제 세력이 정치권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 이제는
반체제 세력을 제거하려면 정치 중립을 훼손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지금 전부 다 열중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문제, 공무원들은 국가수호의 1차적 의무가 헌법 제66조에 대통령은 국가수호 의무가 있다고 돼 있고, 모든 공무원들은요, 취임할 적이에요.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국가를 수호하고 헌법을 뭐 지키고 그 다음에 국가를 수호한다고 다 그렇게 선서를 하고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 중립이란 이유로 사상 중립까지 하고 있습니다. 체제 수호를, 국가 수호를 포기하고 있어요. 공무원들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 세금 낸 거 내놓으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빨리 움직이라고 압력을 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만 할 일이 아니고 바로 공무원들과 종교인들,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빨리 뭐냐면 정치 중립, 종교 분리에서 빨리 탈출해서 국가 수호에 나서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부끄러운다, 미안해서가 아니고 당연히 당당하게 요구해야 될 권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책자 배포 운동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민 깨우기 운동은 지금 우리의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을 깨우는 운동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의 앞에서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정부도 그 다음에 정당도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을 깨우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이게 체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면 결국은요 이거예요. 체제 전쟁에서 우리가 공산화로 가는 것을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한 3가지 정도를 대중운동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집요한 사상전, 체제전쟁을 거론하는 것이 최고의 해법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요, 지금 대한민국 앞에, 국민들 앞에 지금 이와 같은 공산통일 앞에 놓이는 이 엄중한 현실을 국민들한테 빙빙 돌리고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이토록 엄중한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그 깨우치기 운동, 국민 각성 운동, 국민 깨우기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는 원래 국민들, 유권자, 국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체제이기 때문에 국민들 각성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부만 각성돼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는데, 그럼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거를 전파할 거냐는 거예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 사실에 입각한 명확한 내용을 간단, 명료, 단순, 명쾌한 논리로 스토리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냐고 대중들에게 알려서 공감을 얻어내고 공감을 넘어 의분을 일으키게 해야 한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번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지속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전파하는 것이 결국은 국민 속에 완전히 그것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면 속에 깊은 그것이 내면화가 돼야 뭐가 된다고요? 행동이 가능하다. 행동하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 깨어있는 것은 절대로 이 위기를 극복 못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도끼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승리해 본 경험이 있어서 하는 소리,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도끼로 나무를 넘어뜨리려면 가지 따지 말고 잎을 따지 말라고 누누이 제가 강의하면서 그럽니다. 도끼로 나무 밑둥지를 쳐라. 쳤던데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100번 치고 안 되면 1000번 쳐라. 넘어진다. 그러면 가지도 죽고 잎어리도 죽는다. 바로 그 급소가 뭐냐? 사상전이다. 왜? 지금 대한민국이 주사파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그 주사파의 사상적 본질을, 위험성을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그것이 가장 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가 자유일보 그 논설의 한 부분을 보니까 지금 민주당도 가장 문제가 뭐냐면 마치 견고한 성 같으나 여리고성 같으나
그러나 뭐가 있냐면 고질병이 바로 정체성 위기라는 거야. 정체성 위기라 하면 바로 그 어떤 주사파들이 바로 이 당을 이끌고 국가를 이끌기 때문에 이들이에 의한 위험성을 이 문제, 그 주사파 문제에 관한 시각이 바로 잡히기 시작하면 민주당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정당 해산 사유이기 때문이다. 주사파는 사실은 그들이 정당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정권을 장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워낙 정치적으로 지금 완전히 흔들려서 그렇지. 통진당 해상처럼 민주당도 해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도 그게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장악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여권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혁신을 미뤄왔지만 정체성 문제는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다. 한 번 터지면 민주당은 회복 불가능하다. 그들의 사상적 실체가 국민들이 이제는 눈을 밝히 떠서 그들의 실체를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의 어디에도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상 문제를 지금 정부나 그다음에 정당에서는 그를 거론하기가 지금 단기적으로 어렵겠지만 우리 시민사회는 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계속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그 문제를 파고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책자 보고 분석이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있냐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파들은 각성된 사람은 많이 있어요. 문재인 5년을 거치면서. 그렇지만 뭐가 없냐? 뭔가 훈련된 일사불란한 뭐가 이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 상식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공통의 내비게이션을 장착할 때 그게 100만 명이 됐든 1000만 명이 됐든 다 일사불란한 어떤 행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인들이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는 것처럼 뭔가 하나의 공통의 교범이 존재하고 그 교범이 다 내면적으로 탑재할 때 일사불란함이 존재합니다. 제가 왜 소책자를 이야기하냐면 원래는 큰 책자를 봐야 돼요. 이게 476페이지입니다. 반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 드러나다. 근데 이거 다 읽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소책자 32페이지짜리가 나온 겁니다. 이것만 보면 뭐가 되냐? 아,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구나. 지금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주변에 알려야 되겠구나. 지금 이것 정도는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자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포운동을 어떻게 하냐 하면 우선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 지금 내가 이 책을 보고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그 다음 끝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읽고 멈추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반드시 한 10권이나 10권 같으면 뭐 그냥 얼마 하나에 뭐 한 1200원 정도 하니까 얼마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걸 적어도 주변의 이웃이나 친구나 자식이나 이런데 좀 나눠주는 정도는 우리가 운동을 하자. 또 좀 더 잘하시는 분들은 한 100권 정도라도 해서 주변에 나눠주자. 그럼 그걸 보고 깨달은 사람은 또 그렇게 하면 이게 핵분열 반응처럼 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와 같은 동시다발적인 운동이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에 큰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할 때 이 책자 배포 운동과 함께 사실 가능하다면 순회 강연회, 작더라도 순회 강연회라든가 아니면은 연수원을 통해서 성공 사례를 또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행사가 있으면 금상첨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새마을 운동이 왜 국민운동이 됐냐 하면은 새마을 연수원의 역할이 참 컸어요. 거기서 전국에 온 새마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공 경험을 공유하면서 그 공유된 경험을 다시 각자 돌아가서 실천해보는 걸 통해서 결국은 실천에 의해서 새마을 운동이 성공을 했고 국민운동이 됐고 정말 잘 사는 마을에 대한민국의 현재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이다. 절대로 생각 속에 있는 애국심은 애국심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리보다 지식을 자랑하기보다 내가 간단하지만 단순 명쾌한 이 어떤
책자 배포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혁명적으로 바뀐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